진실탐사그룹 셜록 이명선 기자와 함께 뉴스 쟁점들 깊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셜록의 이명선입니다. 오실 때 택시를 타고 오셨다고요? 네, 제가 여기 패널인지 모르시고 좀 이따가 5분 뒤에 라디오 시작하는데 DJ가 참 잘한다고 저한테 DJ를 칭찬하시더라고요. 택시 기사님이? 네, 제가 꼭 전해드리겠다 하면서 기사님, SBS 앞에 내렸습니다. 기사님 큰 복이 있으실 겁니다. 고맙습니다. 자, 지금 열심히 운행하고 계신 우리 많은 택시 기사님들, 버스 기사님들 함께하고 있습니다. 뉴스 살펴볼까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베트남에서 8개월 만에 다시 만나 한반도 평화를 위한 논의를 이어갑니다. 지난 주말 전용 열차를 타고 평양에서 출발한 김정은 위원장은 오전에, 또 트럼프 대통령은 밤에 각각 베트남에 도착할 걸로 보입니다. 전 세계의 이목이 베트남으로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순차적으로 베트남에 도착을 해요. 북미 정상이. 네,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일정이 공개가 됐습니다. 네. 베트남 정부가 밝혔죠. 우리 시간으로 계산하면 밤 10시 반쯤 도착할 것 같고요. 네. 다음 날 일정도 공개가 됐습니다. 다음 날 오전 11시에 국가주석을 만나고 그다음 정오에는 총리를 만난 다음에 28일에 그러니까 사흘 뒤에 베트남 떠날 예정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베트남에서의 트럼프 대통령 일정이 나왔고 김정은 위원장은 어떻습니까? 우리 시간으로 오전 10시쯤에 도착을 할 것이다. 베트남 동당역에 도착할 거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66시간 만에 66시간 만에 도착하는 거군요. 이미 도로 곳곳에 무장경찰들이 배치되어 있다고 여러 언론사가 또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네. 베트남 동당역에 도착한 다음에 하노이까지로는 좀 육로로 갈 것 같습니다. 자동차로. 네, 그러면 오후 1시 전후로 하노이에 입성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북미 정상회담 끝나고 나서도 3월 2일까지 그러니까 토요일 오전까지 베트남 공식 방문 일정을 소화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뭐 동당역이라는 곳에서는 그 리허설까지 네. 하고 있다라는 소식들도 들어오던데 지금 김정은 위원장 관련 소식 중에서 지금 베트남에 우리나라 삼성전자 공장이 있는데 이곳을 찾는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동당역에서 하노이로 가는 길에 북한군 묘소하고 삼성 공장이 있다고 해요. 네. 네. 그리고 삼성 공장이 이게 상당히 좀 베트남에서 중요하더라고요. 베트남 전체 수출에서 삼성전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25%나 된다고 합니다. 굉장히 큰 규모죠. 네. 네. 그리고 삼성전자가 생산하는 스마트폰 전체 생산량의 절반이 베트남에서 생산되거든요. 네. 대수로 따지면 1억 5천만 대 정도가 된다고 하고요. 네. 그리고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베트남 국민과자라고 별칭이 붙은 초코파이 오리온 생산 공장도 여기 있고요. 아 그래요? 네. 이게 베트남 국민 과자가 됐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북한 제가 군생활할 때만 해도 60만 장병들의 과자였는데 바뀌었군요. 북한 주민들도 굉장히 좋아한다고 개성공단 분들도 많이 찾았다고 들었잖아요. 그렇죠. 네. 네, 이런 공장에 김 위원장이 방문한다면 우리에게도 투자해달라 이런 뜻이겠죠. 아무튼 단순히 좀 언론의 추측인데 현장에서는 뭐 이렇다 할 분위기가 크게 감지되지는 않지만요. 또 혹시 모를 그 김정은 위원장의 방문을 위해서 여러 기업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당역에서부터 하노이로 가는 그 동선을 살펴보면 그 사이사이에 북한군의 묘지도 있고 이 삼성전자 공장도 있기 때문에 들르지 않을까라고 하는 지금 언론들의 추측인 겁니다. 네. 뭔가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또 한 가지 좀 현지에서 나온 좀 흥미로운 뉴스라고 할까요? 저는 이게 굉장히 주요하게 보고 있는데 네. 김정은 위원장의 숙소로 거론되고 있는 호텔이 그 멜리아 호텔이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에 미국 백악관 출입 기자들의 프레스 센터가 꾸려졌어요. 네,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적과의 동침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뭐 네. 적은 아니지만 한국 일본은 김정은 위원장이 이 멜라니 호텔이죠. 멜라니 호텔에서 묵는 게 맞다라고 멜리아 호텔입니다. 예. 멜리아 호텔에서 묵는 게 맞다라고 또 오늘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김창선 북한 국무위 부장이 어제도 들렀거든요. 그렇죠. 김 위원장의 동선을 점검했습니다. 그래서 유력하게 김 위원장 숙소로 점쳐지고 있는 곳인데 김정 위원장이 정말 멜리아 호텔에 묵게 된다면 북한 측 관계자하고 미국 언론인하고 계속 부딪히겠죠. 이것도 굉장히 색다른 어떤 모습이 네. 포착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김정은 위원장이 걸어가고 있는데 옆에서 기자들이 마이크 이렇게 넣으면서 한마디씩 물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된다면 이거는 김정은 위원장의 여러 가지 모습을 봤지만 처음 보는 모습이 연출될 수도 있는 겁니다. 네,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자, 지금까지 2차 북미 회담 관련된 소식, 준비 관련된 소식 살펴봤고 다음 뉴스 이어가겠습니다.
북미 의제 협상팀이 엿새 연속으로 만남을 가졌습니다. 이 하노이에 온 이래로 단 하루로 빠지지 않는 강행군입니다. 이미 접근할 수 있는 목표치에 접근한 것 아니냐 이런 관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북미 정상회담의 의제들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뭐 다양한 의제들이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가장 중요한 건 비핵화와 거기에 상응하는 상응 조치들이 될 텐데, 네. 뭐 영변, 뭐 핵시설 얘기가 나오고 있고, 뭐 폐기, 검증 다양한 얘기들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락사무소, 그리고 뭐 종전선언이라든지 아니면 거기서 한 발 더 나가서 평화선언까지 네. 쭉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얘기들에 대한 양국의 반응이 있죠. 네, 둘 다 분위기 좀 살펴보니까 압박하는 톤이 있기는 한데요. 그래도 좀 분위기 좋다. 음흠. 저는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은 역시 트위터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완전한 비핵화로 북한은 급속히 경제 강국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네. 경제 비전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북한 매체도 역시 비핵화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을 했는데요. 대외 선전 매체 메아리 보도입니다. 6.12 북미 공동성명에서 천명한 대로 북미 간 새로운 관계를 수립하고 완전한 비핵화로 나가는데 우리는 열심히 할 것이다. 불변한 입장이다. 이렇게 또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북한 매체가 이렇게 주장하는 거는 미국 정부에 간접적인 메시지를 보낸 거겠죠. 네. 미국 정부에게 새로운 북미 관계 정립하자 이렇게 촉구하는 동시에 한국과 미국의 지금 부정적인 여론이 있기 때문에 그걸 좀 일부 차단하려는 의도도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주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해서 비핵화하면 잘 살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주장하고 있고, 북한 측에서는 이제 북한과 미국 간의 어떤 관계, 그러니까 정상 국가로 가는 과정, 그리고 이 북한의 어떤 체제 안정, 이 부분들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두 정상이 만나서 마지막에 악수하고 무슨 얘기하는지 결국은 그게 중요한 거니까요. 자, 이런 가운데 우리 청와대도 종전선언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했고, 이 종전선언의 당사자가 북미 양국일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또 비핵화의 속도를 더하는 것이라면 뭐 이 두 나라만 종전선언 해도 괜찮지 않겠느냐라는 입장이었어요. 네, 문재인 대통령이 냉전 체제 해체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냉전 체제 해체는 전쟁 끝나지 않은 얘기죠. 네. 종전이 의미고요.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직접 밝히기도 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북미 간 종전선언 합의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면서 북미 이자 간 종전선언만으로도 충분하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우리나라 없이 어떻게 종전선언하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건 가능한 일인 거죠. 청와대 입장은 이런데요. 그 6.25 전쟁 참전국 가운데 국교가 없는 미국하고 북한이 종전선언하면 남북 미중 4자 종전선언한 것과 같은 효과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나라 뭐 중국과는 예컨대 수교가 돼 있는 상태니까. 네, 예. 한국 전쟁 이후에 뭐 한국이랑 미국이랑 중국은 이미 수교를 맺었고, 네. 그리고 남북은 지난해 그 평양 정상회담 때 군사 합의를 통해 사실상 종전선언을 했잖아요. 음흠. 그렇게 청와대가 의미를 담았는데, 그래서 북한하고 미국하고만 종전선언을 하면 둘이 이제 싸움 끝내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네.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북한과 미국 간에 이제 우리 종전선언을 했어요라고 만약에 얘기를 한다면, 나머지 이제 뭐 국가들, 우리나라도 거기에 포함이 될 테고 중국도 그렇고 같이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거리들이 생기는 거니까 실질적인 종전선언이 된다라고 청와대에서는 지금 분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쓴 말이 이거 아니에요? 신한반도 체제? 맞습니다. 네. 신한반도 체제를 조금 풀어서 설명드리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역사의 변방이 아닌 중심에 서서 신한반도 체제를 주도적으로 만들어가자, 준비하겠다 이렇게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주도적으로 준비하겠다. 자, 2차 북미 정상회담 D-1 내일이면 시작이 되고, 오늘 양국 정상이 베트남에 도착을 하게 되고요. 많은 언론사들도 오늘 하노이로 다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노이 현지에서 전해지는 뉴스들 아시다시피 고뉴부에서 하나도 빠짐없이 다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뉴스 이어가죠. 2월 임시국회 소집이 사실상 물 건너간 가운데 3월 국회 일정 짜는 것도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5당 원내대표가 회의를 열었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출래 불사춘입니다. 봄은 왔는데 국회에 봄이 안 오는 것 같습니다. 더 논의해서 국회가 빨리 정상화되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목소리였는데, 춘내 불사춘이라는 문장을 쓰는군요. 봄이 왔는데 봄이 안 왔다. 예. 국회가 정상화가 안 되고 있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까지 나서고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결국은 자유한국당은 계속해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고 원내대표들이 모여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정상화 근처에도 못 가고 있어요. 네, 어제 2차 북미 정상회담 앞두고 만났거든요. 5당 원내대표들이 네. 성공 기원하는 성명서 채택은 했는데 제일 중요한 국회 정상화 논의는 결국에 마침표를 못 찍었습니다. 음흠. 사실 거의 올해 시작하고부터 민주당하고 한국당이 줄다리기 하고 있죠. 네. 한국당은 국회 정상화 조건으로 뭐 신재민, 김태우 청문회 하자, 손혜원 의원 국정조사 하자, 뭐 조혜주 중앙선관위원회 해임하자 이렇게 민주당이 요구하고 있는데 민주당이 이걸 응하지 않고 있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서 2월까지 계속 파행인데요. 이 문제는 이렇게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어지면서 민생 법안들이 계속 처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국회가 지금 일 안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 일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진짜 말씀하신 대로 민생 법안들이 계류 중이고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다. 뭐 여기 지금 유치원 3법이라든지 뭐 그리고 우리가 흔히 임세원법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의료진들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법률 등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여기 계류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각각 정당들 한번 사정들을 살펴볼게요. 우선은 지금 전당대회 앞두고 있는 자유한국당부터 볼 텐데 뭐 유력한 당대표 후보죠. 황교안 후보 태블릿 PC 가짜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해서 논란이었는데 어제는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을 해서요. 5.18 유공자 명단 검증 필요하다 이런 입장을 피력했더군요. 네, 김진태 후보랑 거의 같은 주장을 한 거죠. 네. 황교안 후보는 5.18 유공자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을 처음으로 꺼냈습니다. 그래서 5.18 망언 논란에 다시 가담한 거다 이렇게 언론은 분석했는데요. 태블릿 PC 조작 사건의 경우에도 사실 가짜 뉴스를 퍼뜨린 거나 마찬가지였잖아요. 네. 그 변희재 씨가 그 재판을 받으면서 사실상 다 판가름 났었는데 그 심지어 변희재 씨가 1심에서 징역 2년 실형까지 받았었죠. 유죄 선고 받았죠. 네, 예. 이 사실을 무시하는 발언에서 보수 언론도 다 등을 돌리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퇴임을 앞둔 하루 앞두고 있죠. 그렇죠. 김병준 비대위원장도 논란을 어떻게 진행을 해보려고 우리는 극단적인 우경화로 안 갈 거다 이런 말을 했는데 역부족인 것 같습니다. 자, 뭐 자유한국당 비대위 입장에서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황교안 후보 같은 경우는 적어도 처음 등장했을 때보다 조금씩 오른쪽으로 고개를 돌리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이번엔 더불어민주당 살펴보는데 여기도 지금 그러니까 설화가 많아요. 말을 잘못해가지고요. 20대 청년 비하 논란으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여기에 홍영표 원내대표가 사과를 했는데 정작 당사자인 서른 의원이나 홍익표 대변인 또 얘기는 또 다르게 나오고 있습니다. 예. 네, 이게 이슈가 좀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먼저 지난 21일에 서른 의원이 민주당이 20대 지지율 하락 이유를 짚으면서 20대가 박근혜 이명박 전 정부 때 제대로 교육 못 받아서 그런 거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한 겁니다. 네. 망언이죠, 이것도. 그렇습니다. 홍익표 대변인 같은 경우에도 그 국회 토론회에서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요. 지난 정권 때 박정희 시대를 방불케 하는 반공교육을 받아서 그 아이들, 그러니까 지금은 20대가 된 아이들이 적대감이 마음속에 심어졌다. 그래서 20대가 가장 보수적이다. 이런 요지로 발언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여론이 계속 시끄러웠거든요. 네. 그래서 어제 이해찬 대표가 3.1운동 얘기를 하면서 위대한 힘은 청년 정신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좀 무마를 해보려고 그렇죠. 했는데 희석시키기 위한 노력들이었죠. 네, 그리고 홍영표 원내대표도 머리 숙여 사죄한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근데 논란이 가시지 않은 이유가 말씀하셨다시피 발언의 당사자가 그 사과에 반발을 한 겁니다. 홍익표 대변인이 그랬는데요. 홍 원내대표가 내 발언의 취지를 모르고 하신 말씀 같다 하면서 저는 원내대표 사과에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밝혀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 어떤 세대가 어떤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 된다라고 이렇게 단정지어서 말하는 정치인들이 있다는 게 굉장히 전 슬퍼요. 따지자면 저는요 초등학교 다닐 때 또리 장군 보면서 큰 세대예요. 그때는 북한군이 승냥이었고 북한 주석은 붉은 돼지였습니다. 그렇게 교육받고 자란 제가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거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있는 얘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정치인들 본인들이 생각하는 걸로 국민들 재단하시면 안 돼요. 예. 그래서 20대가 사실 굉장히 어려움이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예. 그래서 진보권대 오만하다 이런 평가가 민주당에 향하고 있습니다. 여야 할 것 없이 정치인들이 국민들 이렇게 재단하는 건 저는 받아들이기가 어렵군요. 자, 사법농단 의혹 정점에 서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오늘 법정에 출석을 하죠.
네, 그 지난 19일에 양 전 대법원장 측이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 불구속 재판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그래서 보석을 청구했었는데 오늘 보석 신문이 진행됩니다. 네. 그러니까 양 전 대법원장 입장은 검찰이 주거지도 압수수색했고 그 증거도 나름 확보한 것 같은데 그리고 자기가 이제 전직 대법원장이니까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도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검찰은 생각이 많이 다릅니다. 네. 그러니까 양 전 대법원장 혐의가 굉장히 중대하고 관련자들을 만나서 진술을 회유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그거를 오늘 그 재판에서 피력할 것 같습니다. 증거 인멸은 모르겠지만 증거를 바꾸려고 노력을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검찰에서는 그런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한유총 얘기 짧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국유치원 총연합회 어제 국회 앞에서 검정색 옷을 입고 뭐 상복으로 보이는 이 옷을 입고 집회를 열었습니다. 지금 이 정부의 유아교육 정책에 대한 반대 집회였죠. 네, 다음 달에 유아교육법 시행령이 공포되거든요. 네. 그 내용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모든 사립 유치원 에듀파인 의무화되는 거 하고 폐원할 때 학부모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고 폐원 일자도 매 학기 그 말일로 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유총은 여기에 대해서 사회주의 정책이다 이렇게 강도 높게 비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비판하고 있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굉장히 색깔론이 드러나는 상황입니다. 그러게요. 네, 좌파들이 장악을 하려고 있다. 공산주의 교육이 진행되려고 한다. 뭐 이러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그 한국당 의원들까지 가세하고 있습니다. 홍문종 한국당 의원이 여기서 눈길을 끄는 발언을 했는데 대한민국은 사회주의 국가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정부 방침이 사유재산과 교육 자율권을 침해한다 이런 말을 해서 논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유은혜 부총리는 다시 한번 엄정 대응하겠다 이렇게 방침을 밝혔습니다. 지금 정부의 입장은 에듀파인으로 인해서 세금이 들어가는 돈들 관리하겠다. 회계 투명성 확보하겠다라는 얘기고 지금 사립유치원 총연합회 또 한유총 이런 곳에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유치원에서 돌아가는 돈 사유재산이니까 우리 마음대로 하는 걸 왜 국가가 개입하느냐 이런 식의 주장들이 계속해서 맞부딪히고 있는 것입니다. 7451 끝번호 쓰시는 분이 국민의 대표한다는 국회의원들이 왜 이렇게 국민의 뜻과 다르게 움직일까요? 라는 문자 메시지 보내주셨고요. 김재홍님은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들 월급 안 주면 좋겠네요. 우리 국민들은 일하지 않으면 돈도 안 나오는데. 며칠 전이 국회의원들 월급날이었네요. 국회 관련돼서 좀 좋은 소식을 전해드렸으면 좋겠는데 없네요. 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국회의원들. 네. 자, 지금까지 진실탐사그룹 셜록 이명선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